정전인 근정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밖에서부터 보면 광화문, 흙내문, 근정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화문을 들어서면 문 안쪽에 동쪽, 서쪽으로 수문장청이 있습니다. 광화문을 지키던 수문장들이 사용하던 처소가 되겠습니다. 광화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흙내문이 보이고요. 그리고 흙내문과 광화문을 이어주는 어도가 있습니다. 어도는 임금님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길은 흙내문의 가운데 칸과 광화문의 가운데 칸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문은 왕이 이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어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광화문을 들어서면 크고 네모난 마당이 있습니다. 흙내문을 들어서도 근정문을 들어서도 네모난 마당이 있습니다. 문과 담장 또는 행각과 회랑들이 만들어내는 마당은 비워둠으로써 그 위험이 돋보입니다. 꽉 채우는 것보다 비어있는 것에서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마당은 완충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역의 무리들이 궁으로 들어오더라도 다음 문에 닿을 때까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첫 번째 마당의 동쪽과 서쪽 담장에는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동쪽 문은 협색문이라 하고요. 서쪽 문을 용성문이라 부릅니다. 궁궐의 각 전각에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유교 정치의 정수를 담았습니다. 한편으로 성리학적인 우주관, 질서관도 곳곳에 표현되어 있죠. 성리학적 우주관을 보면 동쪽은 봄이고 서쪽은 가을입니다. 또 동쪽은 날생자, 그리고 서쪽은 이룰성자가 되겠습니다. 또 동쪽은 해가 되고 서쪽은 달이 됩니다. 동쪽은 청색이고 서쪽은 백색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주적 질서이며 또 만물의 운행과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말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방향은 동쪽이며 만물이 그 성질을 갖추게 되는 것은 서쪽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동쪽은 생, 서쪽은 성이 되겠습니다. 경복궁의 동쪽 문을 건춘문이라 하고 서쪽 문을 영추문이라 한 것도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궁궐 각 전각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궁궐 내에서 그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리학적 우주관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흙내문을 처음 건축했을 때는 홍내문이었다고 합니다. 얘를 널리 편다는 뜻이 담겨 있었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했을 때 흙내문이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청나라의 건융제의 이름이 홍역에 홍자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자, 흙내문을 들었으면 냇물을 건너게 됩니다. 다리 이름은 영제교라 하였죠. 이 냇물은 금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궁궐이나 왕릉에 가면 다리를 건너게 되고요. 그때 이 다리를 통칭해서 금천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금은 금할 금자를 쓰는 것이죠. 이 다리는 아주 중요한 경계를 상징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임금의 공간이 되니 출입을 금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겠고요.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삿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겠습니다. 국가 통치에 이롭지 않는 것은 금한다는 것이죠. 예로부터 집을 지을 때는 배산 임수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배산은 되었지만 임수가 되지 않았죠. 앞에 물이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종은 이곳에 인공 물길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없는 것을 보충할 수 있는 풍수, 바로 이 비보 풍수를 적용한 것이죠.
뭐 없는 것을 보충했다라기보다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풍수에서 명당을 만들어주는 명당수는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역시 영재교 아래에 있는 물 역시도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금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다리가 영재교가 되겠습니다. 흙내문과 근정문 사이의 이 마당에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당보다 훨씬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흙내문과 그 주변 행각들이 모두 철거되었었습니다. 영재교도 옮겨지고 금천도 메워졌죠. 경복궁은 1915년 조선물산 공진회를 개최하면서 허물어지기 시작했고요. 1916년 총독부 청사를 지으면서 대부분이 파괴가 됩니다. 일제가 이곳에 총독부를 지은 것은 자신들이 확실히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남산의 조선신궁, 덕수궁 앞에 경성부청, 지금의 서울시청이죠. 그리고 경복궁 내에 조선 총독부를 완성시킴으로써 일본의 월등함을 드러내고 또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조선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규모의 건물을 봄으로써 자신들이 한국을 지배하는 그것을 합리화하고자 했던 것이죠. 광복 50년이 되던 해에 1995년 조선 총독부는 철거되었고요. 다음 해부터 흙내문 주변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복원된 흙내문과 근정문을 회랑이 이어줍니다. 이곳은 원래 회랑이 아니라 행각이었죠. 기둥만 선 빈 공간이 아니라 그 내부를 막아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랑으로 복원되어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행각으로 복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영재교 아래에는 특이한 석수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짐승을 석수라 하죠. 궁궐에 표현된 석수들은 비슷비슷해서 해치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본 적이 없는 상상의 동물이라 비슷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영재교 아래에 있는 이 석수를 천록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늘천 사슴녹자를 쓰죠. 이것의 모습을 보면 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물길을 통해 들어오는 재액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 천록은 흥선대원군이 중건할 때 만든 것이 아니라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곳이 소실이 되었지만 이 주변은 비어 있음으로써 주변의 뜨거운 열기가 돌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히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총 4마리 중에 한 마리는 등이 깨져 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깨진 부분만 정리하고 다른 돌로 다듬어 붙인 것입니다. 네, 이제 근정문 앞으로 가겠습니다. 근정문은 근정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특별한 곳입니다. 근정문 앞 넓은 마당은 조회를 서는 마당입니다. 이 조회에는 한양에 거주하는 모든 문무백관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조참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조회는 한 달에 4번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이죠. 그렇지만 원칙대로 진행된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처음으로 근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으니 2품 이상은 영재교 안에 서게 하고 3품 이상은 영재교 밖에 서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재교를 기준으로 고위 관료와 하급 관료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근정문은 왕의 즉위식이 거행되는 곳입니다. 선왕이 승하하면 5일 후 세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정문 앞에 나와 옥세를 받으면 즉위식이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면 비로소 근정전으로 들어갑니다. 근정전은 왕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위를 하지 않으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근정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 즉위식은 근정문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근정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조선의 왕위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정문 좌우에는 작은 문이 하나씩 있네요. 동쪽은 일화문, 서쪽은 월화문이라 하였습니다. 이 문은 평시의 신하들이 사용합니다. 또 서쪽에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으로 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마루에 하얗게 양생을 해두었다는 것은 이 문의 격조가 높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인 거죠. 이 문은 왕이 신하들의 근무처인 궐내각사로 나가는 문이 됩니다. 문의 이름은 유화문이라 하였죠. 신료들과 국정을 논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요. 또 신료들은 왕에게 중요한 일을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왕과 신료들은 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는 서로 뜻이 맞아 사이가 좋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화문 옆에 작은 건물은 기별청이라 부릅니다. 기별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죠. 이곳은 조정의 중요한 결정을 기록한 조보를 발행하고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